여러분 완전 오랜만이죠. 네,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간단한 일본어 공부 몇 개 해보겠습니다. 난다요. 네, 짜증 난다요. 네, 경제보복 짜증 난다요. 네, 다음은 후쿠오카. 후쿠오카를 한번 훑고 올까? 네, 마지막으로 사케. 사케, 내가 사케. 아, 요새는 사케가 아니라 청주라고 여야가 지금 싸우고 있더라고요. 일본은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파는 사케 논쟁이나 하고 있으니 난다요. 짜증 난다요. 네, 8월 5일 뉴스파이터 그 길의 정신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요. 눈 깜짝할 새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 7월 27일 충남 보령시의 한 마트에서 모자를 쓰고 검정색 모자를 쓰고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여성이 마트에 들어옵니다. 네. 이 여성이 마트에 들어와서는 주변을 서성이다가 그 근처에 있던 주황색 옷을 입은 3세 남자아이를 발견하고 근처로 다가가는데요. 네. 자, 바로 옆에는 이 3살짜리 아이 바로 옆에는 엄마와 초등학생인 형이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 일단 저런 상황이었군요. 맞습니다. 근데 네.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서 좀 계산대 정신이 팔려 있는 상태였는데 어쨌든 바로 옆에 있었고 그런데 이 50대 여성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자를 쓴 이 50대 여성이 지금 이분이 원래 엄마고 그렇죠? 예. 네. 이 손을 잡은 사람이 제가 그 마트에 처음 등장했다고 설명한 행색이 수상해요 지금. 예, 맞습니다. 아하. 서성이더니 갑자기 3살짜리 아이의 손을 잡고 네.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아하. 오윤성 교수님, 저 마스크 쓴 사람, 이 3살짜리 아이가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네. 지금 이제 저렇게 엄마하고 자기 그 또 형제가 그쪽에서 다른데 신경을 쓰고 있는 가운데 저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그 아파트 단지까지 아이를 끌고 왔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아이를 없어진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네. 그 당시 이제 경찰이 이제 거기에 출동을 해가지고 바로 이 여성이 그 경찰을 보고 바로 이제 그 도주를 하려고 하다가 하하. 붙잡혔는데 네. 그 이 아이가 사라진 지 약 한 40분 정도 지났으니까 세상에. 이 아이는 엄마와 떨어진 상태에서 한 40분 정도 보냈고요. 아이고. 그 당시에 이제 현장을 목격을 했던 그 경비원의 그 진술에 의하면 네. 바로 이제 애가 떨고 울고 있었다. 아하. 그리고 이제 경찰이 부모에게 인계를 하고 난 이후에도 바로 이 여성은 경찰에게 저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눈 깜짝할 새예요. 앞서 그 사파 좀 보셔서 저희가 사건 그 경찰에게 이제 이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상황을 저희가 사파로 표현해 드렸는데요. 그런 경우 많으시잖아요. 사건 저기 이제 계산대 가면은 마트 가면 계산대에서 보세요. 저 오른쪽에 엄마 옆에 하얀 옷 입은 조금 덩치 큰 아이가 형이에요. 이 3살짜리 아이의 형인데 엄마를 도와서 이 물건을 그 계산대에 막 올려주고 있어요. 형도 올려주고 있었대요. 그래서 요거 정신 파는 사이에 그 몇 초 사이에 저 마스크 쓴 여성이 아이의 손을 잡고 강제로 끌고 나간 거예요. 장영 교수님, 대체 이 아이를 유기한 녀석 대체 누굽니까? 아까 이 집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여성이라는 건 오 교수님 말씀해 주셨고 경찰에 네. 붙잡힌 다음에 왜 아이를 데려갔냐라고 물었을 때 이 여성의 답변이 조금 더 황당합니다. 하하. 내가 아는 앤데 얘가 엄마를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게 아닐까 처음에 의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나 네. 이 아이가 우리 모르게 혹시 뭐 학대를 당했나 정말 엄마를 싫어하나 그래서 아는 아주머니가 도와주고 싶었나 전혀 아니었고요. 조현병 환자로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성 혼자 상상을 하고 망상에 있었던 것이고 이 아이를 데려간 것이고 40분 동안 아이는 불안에 떨면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순간 아이 40분 동안 이 엄마한테는요 40년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고를 접수하고 나서 지구대 부처스하고 형사하고 여청 근무자 전부 다를 내보냈어요. 현장을 수색을 하다가 그 아이 인상 차이하고 비슷한 그 애를 발견하고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몸싸움을 한 건 아니고요.
저기 말로서 내가 아는 애 내가 데려다 주는 건데 왜 당신들이 그러냐 이런 식으로. 예, 본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고 본인이 진술했어요.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그 피해자한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게 없고, 그리고 이제 금품동을 요구한 사실 없고, 시간적으로 짧고. 물론요, 최명기 원장님, 물론 최명기 원장님은 기회 있으실 때마다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은 일반 범죄자의 범죄율보다 낮다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이런 조현병 환자들이 하는 행동이요 너무 기가 막히고 섬뜩섬뜩한 그런 범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피해망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여성의 경우에는 이 아이에 대해서 피해망상을 가진 거예요. 네. 이 아이가 저 여성, 엄마를 여기서는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저 여성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죄송하지만 저 여성이라고 칭할게요. 엄마가 저 여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본인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네. 저 여성으로부터 이 아이를 갖다 구출해야만 된다고 생각했었던 거지요. 네. 어쩌면은 본인이 다른 이 아이를 납치하면서 네. 아마 이 아이가 원래 납치돼 있었고 이 아이를 원래 엄마한테 데려다 준다고 본인은 착각했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 아이가 아는 아이라고 얘기한 것도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아이를 보고 아이들은 비슷하니까 자기가 아는 어떤 아이와 착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우리가 이제 변신망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프레골리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카그라스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저 아이의 모습은 다른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가 아는 아이가 뭔가 변장을 한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이 나의 굉장히 친한 사람 모습을 하고 있지만 변장을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은 이 아이를 갖다 구출하기 위해서 납치를 시도했지만 결국은 그게 이 아이의 엄마한테는 엄청나게 커다란 공포감을 갖다 안겨주게 되어버린 거지요.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여성요, 저희가 봤을 때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왜요? 경찰의 진술 토대로 보면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보세요. 일단 경찰이 이 검거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랬답니다. 아니, 내가 아는 애를 데려다 주는 건데 당신들이 왜 그래? 경찰한테 따졌대요. 그러다가 추궁이 계속 이어지니까 자기가 조현병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고 버젓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런 변명을 합니까? 이거 당연히 구속감 아닙니까? 김남국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아니라 네. 아예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를 않았습니다. 아하. 앞서 저희가 이제 경찰의 인터뷰를 들었는데요. 네. 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게 조현병 환자이고 정신병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 납치 유기인한 그 시간 자체가 네. 굉장히 짧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40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 그 네. 부모님한테는 정말 이 억만금 같은 너무나 긴 시간으로 생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짧지가 않은 시간이고 네. 또 이게 굉장히 큰 게 이런 어떤 조현병의 이 많은 환자들이 범행을 저지를 때 환각이나 환창, 많은 망상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 이 경우도 비슷한 경우라고 할 것인데요. 만약 이런 어떤 망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망상이 강화되는 쪽으로 계속 발현이 되기 때문에 네. 범행이 재범, 그러니까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구속의 어떤 필요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간과했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저희가 봐야 될 게 지금 이 범행이 일어났던 장소 자체가 네. 동네 마트입니다. 네. 만약 지금 이 조현병 환자와 피해자 이 부모와 아이가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언제나 또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또 이 조현병 환자가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아니라 또 다른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라고 네. 한다면 조금 더 수사 단계에서 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네.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옳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요거 하나, 이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찰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신청을 했어요. 예. 그런데 검찰. 오윤성 교수님, 검찰 단계에서 여성이 질병이 있고 아마 조현병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네. 아이가 다치지 않았다고 구속영장 기각했대요. 그러니까 청구를 법원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지금 김남국 변호사님 말씀은. 예,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거 미성년자 약취 유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10년, 징역 10년 이하로 지금 굉장히
그 무거운 걸 벌을 줘야 되는 네. 것이고요. 지금 이제 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또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 시간적으로 짧았다. 그거는 시간적으로 짧고 바로 그 자리에 잡혔으니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아하. 그리고 금품을 요구할 시간도 없었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영장을 기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라고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상당히 좀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제 뭐 이 사람은 본인이 딱 잡히자마자 바로 본인은 조현병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현병도 이게 심하지 않고 본인이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설사 이 사람이 조현병 병력이 좀 있다 손치더라도 그런 것이 모든 것을 다 전부 면죄부를 준다든지 그렇죠. 심신미약으로 간주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겉으로 표현이 안 되지만 이제는 어른들만 만나면 이제 완전히 이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그러니까요. 이거는 돈으로 환산이 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네. 대인 공포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 엄마는 지금도 얼마나 불안할 거예요, 장희영 교수님. 그렇죠. 아이 입장에서는 대인 공포증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엄마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지금 이게 누가 범인이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아이를 납치한 것도 아니고 엄마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눈에 다 있는데 그냥 아이를 데려간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엄마가 앞으로 마트 가서 제대로 뭐 물건 계산대 올릴 때 제대로 올리겠습니까? 아이들 보느라고. 그러니까. 손에 묶어놓고 싶을 정도의 아마 맞아요. 불안감에 휩싸일 것이고 저도 지금 앞서서 두 분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게 없고 뭐 금품을 요구한 게 없고 시간이 짧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여성이 스스로 자수를 했다라면 맞아요. 시간도 짧은 자수가 아니었잖아요. 검거를 한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간이 길어졌더라면 금품을 요구했을 수도 있고 이게 단순히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아니라 어떤 금품을 일부러 바라는 납치일 수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엄마 입장에서는 같은 동에서 얼마나 불안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평생 이들의 삶에 대한 이 족쇄는 누가 과연 책임져 줄 것인가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은 듭니다. 물론 구속 수사가 능사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피해자분들의 이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했다면, 이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검찰의 이런 행동이, 이런 조처가 조금은 아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요, 인두껍이란 말을요, 이런 사람, 이런 작자한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2018년 5월 1일 이 출근길에 있었던 그 범행인데요. 정말 이 50대 여성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하는 본인이 살고 있는 이 빌라에서 본인이 이렇게 피해자로 전락되어서 살해당할 줄은 꿈도 꾸지 못했을 아이고. 겁니다. 아침 7시 40분경에 50대 여성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출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같은 빌라에 살고 있었던 40대 남성이 출근하던 이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칩니다. 네. 그러자 지금 저 영상 보는 것처럼 네. 뒤에서 목을 감아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이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에 범행을 저지르는데요. 이 성폭행을 한 다음 이 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요, 세상이 이렇게까지 무섭습니까? 같은 빌라에 살고 있던 이웃 주민이라고 그냥 믿고 있었던 그런 악마 같은 사람한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게 됐는지 경찰의 부연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술을 더 마시기 위해서 술 사러 가는 도중에 그 이웃에 사는 그 출근하는 여자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가지고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성폭행도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인데 왜 살해까지 저질렀습니다, 지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저 사람이 밤새 술을 마시고 아침에 이제 또 술을 또 사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거의 그 알코올 중독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이 술이라고 하는 것과 플러스 이 사람은 이제 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력이 없이 그냥 단순히 어떤 그 순간적인 충동을 저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출근을 할 때는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저런 피해를 당한다라고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와가지고 목을 조아서 끌고 자기 집으로 가서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폭행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살해하고 자신의 그 집 안에 있는 냉장고 뒤쪽에다가 시신을 유기를 하고 도주를 했다가 하루 만에 또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경찰에 자수를 한 그런 상황이죠. 이 여성을 정말 이 여성에게 당시에 CCTV 찍힌 장면입니다. 저렇게 도주를 한 거예요. 범행 후에 이제 나가는 모습이에요. 도주를 하는 모습인데 이 여성에게 몹쓸 짓을 저지르고 목숨까지 앗아간 다음에 자신의 집 냉장고 뒤에 이 여성의 시신을 숨기고 도주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루 만에 글쎄요. 퍼뜩 제정신이 돌아온 걸까요? 하루 만에 자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요. 사람이란 말 붙이고 싶지 않아요. 이 악마 같은 사람이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조사를 해봤더니 과거 범죄 전력이 너무너무 끔찍한 범죄들이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성범죄로만 10년 이상을 복역을 했습니다. 그 차례차례 좀 설명을 해드리면 1996년에 특수강간으로 징역 3년을 살았고요. 그리고 2004년에 강간치상으로 징역 4년, 그리고 2008년에 강간치상으로 징역 4년을 살았습니다. 이 세 건을 조금 찬찬히 뜯어보면요. 이 중에 두 건은 공범들과 어린 나이에 이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진짜. 그리고 나머지 한 건은 본인의 친구, 이 범죄자의 친구의 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장영 교수님, 이 악마 같은 사람이란 말 또 붙이게 되네요. 악마가요, 41살이에요. 41살인데 지금 징역을 10년 넘게 하고 했어요. 이번에 또 들어갈 거예요. 지금 정말로 정말 분노가 치밀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진짜. 저도 그 41살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96년에 특수강간 징역 3년을 보니까 10대 때 범죄네요. 이때 이미. 이 사람의 범죄의 전력을 좀 보다 보면 과연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한 그냥 일반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엔 전 조금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아직 성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게 정립되기 전에 성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했다는 게 아니라 중3 때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성인이 된 후에도 유흥업소를 다니며 성매매를 했다는 걸 보면 일단 성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일반인들과는 다른 상태이기도 하고 2004년에 징역 4년 선고받았고 형 집행 종료 후에 석 달 만에 또 강간치상 범죄 저질렀고요. 그러니까 과목에서 나오면 조금이라도 또 똑같은 범죄 저지르고 또 나오면 또 조금이라도 또 범죄 이게 계속 반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징역을 살고 2017년 1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다가 전자발찌를 떼자마자 1년 4개월 만에 또 지금 이런 범죄가 저질러진 거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 또 다른 범죄가 있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범죄자가 이번에 잡힌 겁니다. 최명기 원장님,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진짜 이게? 우리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은 내가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내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를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명하면 중단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 게 뻔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여성과 관계를 맺고자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런 남성은 본인이 여성이 싫어한다는 표현을 했을 때 그거를 자신의 어떤 폭력적인 의지로 관철할 때 본인은 오히려 가장 커다란 성적인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성인이 된 이후에 성매매를 했을 때도 아마 그 성매매가 성매매 과정 중에서도 본인의 어떤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은 나타났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범죄가 본인한테 당연시되게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살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상대방을 제압하고 상대방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고 상대방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게 그동안의 범죄가 쭉 진화되어 오는 거예요,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쇄살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유영철이나 정남규나 강호순 같은 경우가 전부 다 30대에 들어가서 연쇄살인범이 됩니다. 네. 결국 이 사람도 그 두 개, 본인의 어떤 폭력에 대한 욕망과
본인의 상대방이 거부하는 거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부분이 점점 더 강렬하게 진화하고 있고요. 네. 결국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날 이 시간에는 성폭력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번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형을 갖다 마치고 나왔을 때 또다시 살인을 저지를 겁니다. 결국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시차를 연쇄살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지구에서 떠나보내야 돼요. 이런 인간, 이런 진짜 악마들은요. 사람이란 말 제가 안 붙이려고 하니까 진짜 제가 말을 더듬게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김기혁 아나운서, 이 악마 같은 인간한테 정신 감정을 실시했죠. 그 결과가 혹시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사람 정신 감정을 한 결과 아주 위험한 고위험군의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였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래서 하하. 재판부에서도 뭐 연령이나 성행, 뭐 지능, 환경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네. 아주 위험한 범죄자다. 네. 앞으로의 범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하. 네.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 그러니까 의사들한테 소견을 받아본 거예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는데 우리 사회는 뭐 한 거예요? 재범의 위험성 크다고 하는데 특별 관리 안 한 겁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이 결국 재판에 가게 되는데 검찰, 경찰도 혀를 내둘렀을 거, 이런 끔찍한 범죄. 검찰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김남국 변호사님? 네, 검찰은 이 피고인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지금 김명준 앵커가 분노한 것처럼 검찰도 구형하면서 그렇게 구형 의견을 밝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 피해자를 보게 되면 피해자가 이 피고인과 한 건물에서 살고 있다라는 점 말고는 네. 아무런 어떤 관계가 없는데 피해자를 이렇게 무참하게 성폭행하고 살인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묻지마 살인 범죄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네. 또 그다음에 과거에 10대 때부터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특수강간, 이런 강간치상 이런 범죄로 10년 넘게 복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복역하는 동안에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교화가 충분히 됐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어야 됐는데 또 나와서 이러한 어떤 아주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점에서 재범의 우려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어떤 종신형의 무기징역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이렇게 좀 그 교도소 수용 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면 25년, 30년 뒤에는 또 나와가지고 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검찰은 이 악마 같은 존재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그렇다면 실제 재판부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오윤성 교수님? 1심 재판부는 그 사형을 구형한 그 검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석방이 없는 그 무기징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누진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역 100년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네. 사실 저도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금 실제로 이제 이 재판부에서 이렇게 무기징역을 하는 그 이유를 어떤 습벽이라든가 본인이 스스로 자기 행동을 갖다가 제어를 못 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네. 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이라든가 할 수 있는 거 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거 너무 처벌이 과하다라고 해서 항소를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강 씨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술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고, 즉 다시 말해서 심신미약 같은 걸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또 범죄 사실 모두 인정하고 지금 현재 반성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번에도 이제 조두순 같은 경우는 그 반성한다고 반성문 수백 장 썼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걸 반성하는 것으로 인정을 갖다가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본인이 이건 좀 무기징역이 가하니까 좀 더 낮춰달라라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영구격리를 시키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오는 순간에 또 어느 집 딸들은 아주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죽음을 예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즉 재범 가능성, 사이코패스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는데요.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다시 또 항소를 하면서 이것은 사형을 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또 2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에요?
사람이면요, 이렇게 말 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심 판결 이후에 이 인간이 뭐라고 했는지 읽어드릴게요. 술을 마시고 범행 저질렀고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대요.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거워 보여서 부당하다. 그래서 나 항소하랍니다. 이랬답니다.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김남국 변호사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네, 검찰도 항소를 했고 이 피고인도 항소를 했는데요. 여기서 또 저희가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1심에서 본인의 혐의 사실을 다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유사강간행위만 인정을 했고 살인은 나는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항소심 2심에 가서야 본인의 어떤 살인 혐의까지 인정을 했는데 법원으로서는 사실 기가 찬을 놓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원의 이런 어떤 사형에 선고하는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좀 까다롭고 네. 또 생명을 뺏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피고인이 도주를 했지만 그 다음날 동생과 부모의 이 설득에 의해서 다음날 이렇게 자수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특별하게 사형을 선고해야 될 그것을 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또 이제 피고인의 또 이 항소 양형이 부당하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에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몹쓸 인간이요, 또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이 2심의 무기징역도 부당하다는 거예요. 대법원의 판결은 뭐였습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네, 참 뻔뻔하게도 대법원까지 이 사건이 갔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그리고 정보 공개 10년, 아동 청소년 관련 취업 제한 10년 등 어떤 그 약물 치료까지도 똑같이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범행의 연속성, 그리고 살인까지 저지른 점을 봤을 때 이 무기징역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또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런 악마는요, 우주선에 태워서 저 우주 밖으로 내보내야 속이 시원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전히 우리 재판부의 판결이 국민의 법감정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 이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네요. 너무너무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 기적이란 게 뭔지를 보여준 그런 인물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일단 조은누리 양이 실종됐던 그 당일의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7월 23일이었습니다. 이날 오전이었는데요. 충북 청주 가덕면 내암리의 계곡에서 이 가족들 11명이 모여서 물놀이를 하고 돗자리를 깔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네. 여기에 조은누리 양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다가 이 조은누리 양이 벌레가 많다면서 먼저 내려가겠다 하고 어머니가 먼저 손을 놓고 이제 네. 헤어지게 된 거죠. 그 이후에 또 초등학생들 2명이 내려갔지만 조은누리 양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 가족들이 다 내려오고 나서 돗자리까지 확인을 했는데 조은누리 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주변을 찾다가 결국에 못 찾으니까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저 계곡에 조은누리 양 가족과 이제 이 이웃 가족들, 여러 가족들이 같이 놀러를 갔나 봐요. 보통 여름에 계곡에 물놀이를 가니까 아마 그렇게 갔었는데 벌레가 많아서 못 가겠다. 벌레 무서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걸 이제 어머니 손을 놓고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잘 내려갔겠거니 했는데 그때가 결국 가족들은 애타는 순간이 되고 말았으면 실종 순간이 되고 말았는데 어쩌다가 진짜 지금도 물론 돌아와서 천만다행입니다만 어쩌다가 길을 잃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제 경찰이 주장을 하고 있는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네. 그 첫 번째 가능성은 지금 이제 지난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면은
부모들이 너 지금 내려가 있어라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벌레 때문에 올라가기 싫다니까. 아하. 그러니까 그 돗자리 깔아놓은데 거기 가 있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조은누리 양이 그 자기 부모 얘기를 듣고 거기까지 와서 기다리다가 네. 통상 이제 그런데 혼자 있고 하면은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공포스럽고 음흠. 왜 엄마 아버지가 안 오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죠. 원래 엄마 아버지가 있던 방향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덕면 생수 공장에서 무심천 발원지 표지석 1.2km 구간에 2개 지점에서 이제 두 갈래 길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지점 거기는 뭐냐면 바로 이제 돗자리를 깔아 놓았던 그 하산 장소에서 100m 떨어진 곳에 두 갈래 길에서 아, 바로 여기가 갈림길이네요. 네, 아, 그렇습니다. 네네. 아하. 그래서 조양이 자기 부모 있는 쪽이 아니고 반대쪽으로 갔을 가능성을 첫 번째 원인으로 가능성을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곳에 사시는 인근 주민분들도요, 이 갈림길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오면 안 잊어먹는데 올라가면서 엉뚱한 길을 올라간 거지. 안내판은 없어요. 여기 시골 이런 데 무슨 안내판 있어요? 하지만 이건 지금 추정이에요. 아직 이 조은누리 양을 대상으로 상대로 경찰이 정확한 그 실종 원인을 아직 조사하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정이에요. 그러면 실종의 또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장영 교수님? 예,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가설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다행히 조은누리 양을 찾은 다음에 이제 그렇죠, 가설이라 그렇죠. 네네.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조은누리 양이 벌레가 무서워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게 지금 날씨가 항상 한창 그 하루살이 같은 날벌레 맞아요, 때가 맞아요. 산에 가득할 그쵸, 때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네. 걸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유독 지금 전날 날벌레 때가 많았다고 해요.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장영 교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하면 예. 저희 기자가요. 예. 실제 저기를 가본 거예요. 진짜 보세요. 손으로 그쵸. 이렇게 하고 이제 벌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게다가 비도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하. 성인들도 걸어가기가 참 힘들 정도로 날벌레가 많으니까 조은누리 양이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내려간 거잖아요. 아하. 두 번째 가설은 뭐냐면 내려오는 길에 또 저렇게 막 날벌레들이 있으니까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길이 어긋났을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앞서 제기했던 내려왔다가 혼자 있기 무서우니까 다시 올라가는 길에 길이 어긋났던 가능성도 있지만 네. 날벌레가 무서워서 이러다 저러다 보면 방향이 조금 또 틀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비껴갔다가 길을 엇갈렸을 수도 있고 엇갈린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옆산 정상 쪽에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옆 언덕 네. 그쪽까지 올라갔을 가능성이 지금 두 번째 이 추정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 장영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조은누리 양이 우리 가족의 품으로, 우리 시청자의 품으로 돌아와서 천만 다행이어서 지금 이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어요. 정말 많은 또 전문가분들이 정말 비관적인 전망도 많이 하셨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열 하루 만에 무사 생활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게 궁금하잖아요. 전문가분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검사 상에서는 탈수 소견은 생각보다는 검사상으로 나쁜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내원했을 때 보면은 입마름이라든지 그 피부 가죽의 그런 마름 상태를 봤을 때는 10일 동안 못 먹은 아이 치고는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소견이고요. 그것이 이제 혈액검사에서 그렇게 나타났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 외부에서 이렇게 먹었던 물들이 아무래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서 조은누리 양이 이제 응급실로 향할 때 군복을 입고 있었잖아요. 이 조은누리 양을 찾기 위해서 연인홍 수천 명의 군경이 동원됐습니다. 아마 발견 당시에 군복을 벗어서 체온 유지 때문에 아마 입혀준 것 같아요. 근데 최명기 원장님, 당시에 폭우가 쏘였다. 근데 폭우가 생명수가 될 수도 있지만 저체온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폭우는 이제 위험한 부분은 뭔가 하면은 폭우 자체로 인해서 계곡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거나 그러면은 아하. 그게 우리 아이한테 이제 사고의 위험을 갖다 가져올 수 있고요. 그러네요. 그런 다음에 폭우는 또 우리 아이가 만약에 그 산에 갔다 다니는 가운데 미끄러지거나 그렇게 해서 다치게 될 가능성을 굉장히 올라가는 위험 요소가 됐었던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폭우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저체온증이 될 수도 있었으나 결국 그 저체온증이 되느냐 안 되냐는 또 전체의 기온과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나 기온이 워낙이 높았기 때문에 아무리 산 정상이더라도
체온을 갖다 낮추는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또 맑은 물을 갖다 마셔야 되거든요. 폭우가 없었다 그러면 맑은 물을 갖다 마실 수 없었는데 폭우로 인해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었을 거고요. 아마 옆에 산 정상에서 발견된 이유도 계속 맑은 물을 찾다가 보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내려가고 싶으면은 물줄기를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길이 나온다 그러지만 아마 우리 아이는 반대로 행동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폭우 자체가 전체에 낮에 폭우가 내리지 않았을 때도 기온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생존했을 때 가장 커다란 영향은 뭔가 하게 되면 그늘이 있는 거였던 거예요. 결국 저기가 시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낮에 결국은 시원했었던 거고 폭우 자체가 낮에 체온을 굉장히 낮춰주니까 그런 거고요. 네. 또 마지막에 우리 아이의 생존에 가장 또 영향을 미치는 하나는 우리 조은누리 양이 원래 수영 선수였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물이 몸에 묻어 있다든가 네. 아니면 본인이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네. 물속에 계속 들어가 있었다든가 네. 그러면서도 일정 부분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든가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수영 선수였다는 것도 일정 부분 커다란 좋은 네. 부분의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앞서 보면은요, 조은누리 양이 찍힌 사진이 있잖아요. 저희가 빨간 원을 했던 그 사진이 언제적 사진이냐면요. 바로 실종 직전에 이제 그 같이 놀러 갔던 분들이 그거 있잖아요. 자, 여기 봐. 찰칵 했던 그 사진. 이게 실종 불수가 몇 시간 전에 찍은 그 사진이에요. 저 때 몇 시간 뒤로, 얼마 뒤로 이 조은누리 양이 가족들과 떨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건데, 그런데요, 장맛비는 생명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김남국 변호사님, 네.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요, 조은누리 양이. 네, 조은누리 양이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체력이 조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제 수영을 해가지고 은메달까지 수상을 할 정도로 그래요? 운동을 평소에 즐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몸은 이제 처음에 이제 실종 당시에 좀 가냘픈 몸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었지만 운동을 좀 해가지고 상당히 좀 근육도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좀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사실은 이 장맛비가 물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공급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 또 하나 피해야 될 게 폭염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11일 동안 실종되어 있는 동안 비가 온 날은 한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은 다른 날은 폭염을 피해서 뭔가 이렇게 몸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보호를 해야 되는데 조은누리 양이 계곡으로 다니면서 물을 찾기 위해서도 계곡으로 다녔지만 발견됐을 때의 상시를 보면 수풀이 우거진 그 바위 그 밑에서 쉬고 있었다. 거기에서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11일 동안 실종되어 있는 동안 막 이렇게 헤매면서 정신없이 정처없이 돌아다닐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늘이나 시원한 곳이나 물이나 이런 곳들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어떤 똑똑함을 보여가지고 또 10일 동안 기적같이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은누리 양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똑똑한, 이 현명한 이 학생인 것 같아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력으로도 버텼고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정신을 놓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것 같은데 조은누리 양을 발견했을 당시의 상황이 어땠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조양이 이제 발견된 장소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풀이 좀 무성한 계곡의 바위 틈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낮에는 이 그늘과 나무 그늘과 바람으로 폭염을 좀 피했고 밤에는 낙엽으로 좀 추위를 막았던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수분 섭취였습니다. 네. 근데 이 조양이 발견 당시에 수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애썼던 좀 정황이 있는데 이 사이에 치아 사이에 흙이 많이 껴 있었다. 세상에. 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닥에 이제 흐르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좀 아이고. 애썼던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세상에. 그리고 이 박상진 원사와 수색견 한 마리가 발견을 했잖아요. 네. 그 딱 발견을 하고 나서 이 조양이 가장 먼저 찾았던 건 물입니다. 생수 5병을 정말 계속해서 들이켰다고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생수 5병을 그야말로 원샷 했다는 거 아니에요. 원샷. 생수 5병을요. 얼마나 목이 말랐을 거예요. 그리고 아빠를 만나고 나서는요. 뭐 특정 상표는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브랜드가 있으니까 옥수수 수염차 먹고 싶어 아빠 그랬대요. 세상에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그랬겠어요. 지금 오윤성 교수님 지금
조은누리 양 상태를 걱정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다행히 이제 모든 그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의 뭐 찰과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발견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이제 밤 사이에 수액 치료를 해가지고 심한 탈수 증상도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요. 응급실에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가지고 가족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정도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그 이 조양 같은 경우는 지금 방학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자기 친구들 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걱정하는 게 지금 한 11일 동안 본인이 저렇게 산에서 이렇게 다녔으니까 방학 숙제 어떡하지? 세상에. 이것을 갖다가 걱정을 하는 것 같이 돼 있는데요. 지금 그 이번 주 중으로 이제 퇴원이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네. 이제 상당히 이제 피로가 누적이 돼 있어 가지고 계속 잠을 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상 식사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죽을 먹고 있는데 오늘부터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정확하게 면담 조사를 해서 앞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갈래길로 해가지고 추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조은누리 양이요. 스마트하고요. 진짜 똑똑하기도 하고요. 심성이 얼마나 이게 착합니까? 친구들 보고 싶다 플러스 방학숙제, 밀린 방학숙제 걱정하는 거에 정말로 이렇게 착한 아이가 있습니까? 하늘이 도운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한 아이를 하늘이 도운 것 같아요. 그런데 김기현 아나운서, 네. 당시 이 조은누리 양을 발견할 때 공을 세운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박상진 원사 제가 앞서 말씀을 네. 드렸었죠. 그리고 수색견 한 마리가 있었는데 아, 수색견도 동원됐어요, 예. 네. 이 수색견이 처음으로 발견한 거예요. 아. 예. 이름은 달관이라고 하는데 달관이? 예, 7살입니다. 달관이가 어떤 네.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 달관이는 육군 소속의 셰퍼드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번에 화제가 됐잖아요, 달관이가. 네. 그런데 5년 전쯤에 또 한 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아하. 달관이가. 왜요? 이번처럼 좀 좋은 일은 아니었는데. 아, 지금 저게 달관이 예, 맞죠? 아, 예, 달관아. 달관이의 모습입니다. 네네. 아, 예. 네. 5년 전에는 달관이가 탈영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예. 그 군용 트럭의 철망을 뚫고 2014년이었는데 네. 2014년에 이게 철망을 뚫고 탈출을 했다가 고속도로에서 네. 탈출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이제 생포가 돼서 아. 교육 잘 받고 어쨌든 합격률 30%를 뚫고 네. 이제 수색견으로 임명돼서 오늘 같은 또 활약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걸, 근데 그 상황을 또 군견이니까 탈영이라 또 봤나 봐요. 탈영 전력도 있었는데, 야 이거 견생역전이네요. 견생역전. 또 일부 언론은 개과천선. 물론 그 개자가 이게는 아니겠습니다만, 개과천선 딱 들어맞네요. 김남근 변호사님. 네, 그래서 이제 일개금 뭐 특진을 해줘야 된다, 네. 포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일단은 이제 군견이 견번을 받기는 하는데요. 네. 우리 이제 사람들처럼 계급은 없다라고 하고 있기 계급 때문에 없어요. 네, 1계급 특진은 좀 어렵다라고 하고요. 네. 이 훈장 수여는 과거에 좀 사례를 찾아보니까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1968년도에 북한에서 무장 공비가 들어왔을 때에 아하. 이 공훈을 세운 린틴과 네. 1990년도에 당시 이제 제4 땅굴 소탕 작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신의 몸을 이제 완전히 희생한 네. 그 주인공 이 헌트가 둘이 이제 아. 무공훈장을 수상을 하긴 했었으나 네. 그러나 이제 워낙 사례가 적기 때문에 받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하고요. 아하. 뭐 표창장은 또 수여할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네.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 달아준 게 뭐냐면 아니 그런 거 뭐 걔들이 알겠느냐.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특식 줘라. 네. 군인들도 특식 먹으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식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네티즌이 댓글에 달렸는데 네. 아 특식도 안타깝게 어렵다라고 합니다. 왜요 또? 아, 지금 이 달관이가 몸무게가 과체중이라고 해요. 아하. 이 37kg에서 한 40kg 정도 사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군견이다 보니까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는데 네. 과체중이면 이것을 견뎌낼 수가 없어서 네. 이 하루에 두 끼 식사량으로 700g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아하. 이 특식도 어렵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제가 볼 때 이거 이름 잘 지었어요. 계급 특진도 안 된다. 특식도 못 준다. 하지만 불평불만하지 않는 달관이 아마 이걸 세상을 달관한 우리 달관이 같습니다. 오현성 교수님. 지금 이제 저렇게 공을 세웠는데 지금 뭐 표창도 없고 또 뭐 특식도 없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걸 달관해야 네. 본인이 이제 그 다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저희가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저도 계속 얘기하려고 하더라도 그랬어요. 예. 한 2주 정도 다이어트 하다가 하루 정도는 아주 마음껏 맞아요. 편하게 먹는 날이 있으니까 폭식한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날은 한번 좀 맞아요. 특식을 줘야 될 것 한번 같습니다. 맛있는 거 예. 주고 운동을 좀 더 시키고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그럼 또 좋겠. 저희가 네. 방송에서 이렇게 줄 건 없지만 네. 제가 또 달관이에게 뭐 하나를 주자면 네. 왠지 계급은 없어요. 네. 제가 또 군대 선배입니다. 아하. 하지만 충성
이거는 한번 해주고 싶네요. 달관이한테. 예. 재간둥이에요. 저거 내가 할 거야. 정말 잘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달관이 덕분에요. 정말 요즘 이 흉흉한 세상에 네. 우리 좋은 누리양이 우리의 품으로 기적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우리 따뜻한 뉴스가 전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달관아 고마워. 네네 정말로 뉴스파이터가 감사를 드리고 우리 박상진 원사님께도 저희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